초등 교육과정 A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이 문제도 엄청 잘 냈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뒤에 있는 문제들이 시험 문제에 꽤 나왔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자, 다음은 김 교사가 초등학교 4학년 수학 시간에 실시한 협동학습과 관련된 내용이다. 눈에 띄는 내용이 뭐라고? 수학 시간. 자, 이 수업을 통합되어 있는 경화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으로 수학의 어려움을 보고 있다. 물으면 답하시오. 자, 1. 위에서 실시한 협동학습 유형이 무엇이 쓰라고 나와 있죠. 일단 제가 수업 때도 얘기한 것처럼 협동학습 유형 중에서 특정 과목에 나오는 거는 이 유형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모든 과목에 다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딱 이 과목 수학에만 쓸 수 있죠. 자, 집단 구성 학습 자료를 보시면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진단 및 배치 검사를 실시하고 4에서 5명씩 이질적인 학습 집단을 구성한다. 학생의 학습 속도 및 수준에 맞춰 적합한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 딱 눈에 보이니까 뭐라고? 지금 개별화 내용이 언급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학습 집단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협동학습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영어로 TAI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답 쓸 때 TAI 쓰면 틀립니다. 어떻게 써야 된다고? 원래 한글 이름 있잖아. 팀보조 개별학습 모형. 또는 이게 번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본인이 알고 있는 번역 내용을 쓰고 가로에서 TAI 쓰셔야 정답이 되고요. 이거 까딱 잘못하다가는 채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는 그게 없지만 뭐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이 문제 가로에서 약자 써도 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없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틀려요. 왜? 이거 풀레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할 거야? 제일 좋은 거는 저거 영어 그대로 풀레임 쓰는 겁니다. 팀, 어시스트 이렇게. 근데 철자 틀리면 틀리기 때문에 한글 쓰는 게 제일 안전해요. 아무리 본인이 영어를 잘한다지만 그거는 너무 플렉스한 거고. 일단 그렇게 본다고 하면 1번 문제는 팀 보조 개별 학습 모형이라 알 수 있는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원칙상 TA 같은 경우에는 이 평가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고? 학생의 집단 점수를 이용해서 집단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집단 보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기억 내용을 보시면 뭐 한다고? 집단과 학생의 평가를 골고루 반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교사가 임의적으로 바꾼 거예요. 바꿨을 때 그 이유가 있겠지. 자, 예를 들어서 집단 평가와 집단 보상을 한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저 학습을 하기 싫은 애들 같은 경우 집단에 아무 도움을 안 줄 겁니다. 근데 아무 도움을 안 주더라도 다른 친구들 했던 걸 통해서 내가 점수를 받을 수 있잖아. 이렇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호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안 해요. 이러면 교사가 생각했던 게 안 되잖아. 그래서 저런 식으로 바꿨다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지금 이 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암기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얘는 그만큼 중요해요. 자, 그러면 2번 위 협동학습 유형이 수학의 어려움을 보이는 경험과 같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이유 두 가지 쓰라고 하죠. 자,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전성현 선생님 협동학습과 관련된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언제 나왔냐면 2012년에 나왔어요. 이게 몇 년도 문제라고? 13년도 문제입니다. 그 책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렇게밖에 물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 우리가 알고 있는 협동학습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지금 이 개별화 교육과 협동학습이 특징이었고요. 이 개별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학생의 학습 속도와 수준에 맞게끔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 교육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협동학습 측면을 본다고 하면 내가 모르는 거 다른 친구들 도와줄 수 있잖아. 이렇게 본다고 하면 다른 동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참여도 높아질 수도 있어요. 이 두 개 쓰는 게 지금 얘예요. 그러면 보세요. 두 가지를 쓰라고 했잖아. 각각 한 가지씩 쓰셔야 됩니다. 하나만 쓰면 어떻게 된다고? 점수 1점밖에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써라고 했을 때 고민해봐. 측면에 나눌 수 있으면 나눠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됐죠? 자, 그리고 3번 위에 기획에 나타난 협동학습 원리를 쓰시오. 그리고 이 요소 원리 때문에 방지될 수 있는 협동학습 상황에서의 문제점 한 가지를 쓰라고 나오죠. 원래 TAI
네, 집단 평가를 해서 집단 보상을 받는데 지금 집단과 학생을 평가하고 각각의 보상을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라면 전체의 책임이 있었어. 근데 저렇게 하면 전체 책임도 있고 내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개별 책임성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특정한 과제를 성공하려고 하면 너도 책임져야 되고 나도 책임져야 된다. 이게 개별 책임성이고 이 개별 책임성이 없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게 방금 얘기했던 봉효과와 아니면 무임 승차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음번에 이 내용이 또 나온다고 하면 이제는 봉효과가 무임 승차 효과를 보여주고 이거 어떤 건지 쓰라고 할 겁니다. 일단 봉효과 같은 경우는 학습 수준이 높은 애들이 내가 하니까 다 해놓으니까 얘네들이 소위 말해서 숟가락만 얹은 꼴이 되잖아. 이러면 나는 안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봉효과 같은 경우는 학습 수준이 높은 애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나 못하겠다. 얘네들 못 떠먹여 먹이겠다. 그리고 무임승차 효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애들이 해놓은 거 나는 그냥 얻어먹는 거 같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학습 수준이 낮은 애들에게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학습 수준별로 봉효과와 무임승차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쟤네들은 분명히 정의나 개념을 쓰라고 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좀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얼마나 좋아. 그냥 외워 쓰는 거.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시를 보여주고요. 틀린 거 찾아라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총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11년 문제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여기에서 예 정도는 좀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이게 언급이 되잖아요. 보충학습 과정. 이거와 관련되는 게 특별보충수업. 이거 두 개 늘 구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얘가 나왔기 때문에 꼭 기억할 내용은 특별 보충 수업. 자, 보충학습 과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집중 이수제 때문에 못 배워서 모르는 애들한테 쓸 수 있는 게 보충학습 과정이고요. 그리고 배웠는데도 모르는 애들 같은 경우 특별 보충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반갑네요. 3번 영질이 또 나오네요. 아까 유튜브에서 했던 내용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문제를 종종 왕왕 공유를 했다는 거. 자, 그리고 4번 문제.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가는 반복 읽기 전략에 대한 설명이고 나는 읽기 장애 학생 소용이를 위해 반복 읽기 전략과 10회을 적용한 사례이다. 물으면 답하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반복 읽기 전략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사용한다고? 읽기 유창성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김동현 선생님 책 1판 같은 경우에는 읽기 유창성이 떨어진 학생에게 뭘 사용할 수 있냐면 신경학적 각인교수법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반복 읽기와 함께 읽기인데 최근에는 함께 읽기보다는 반복 읽기를 좀 많이 얘기를 하고요. 이 반복 읽기 같은 경우 우리 교재 그리고 김혜연 선생 같은 경우에는 짝과 함께 반복 읽기, 끊어서 반복 읽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학생 총론 같은 경우에는 소리내어 반복 읽기와 관련된 5가지의 유형이 나와 있죠. 이 유형 같은 경우는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다음 문제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 기억할 건 반복 읽기가 나오는 순간 뭐 어떤 문제라고? 읽기 유창성에 문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1번 가의 기억 리을 중 틀린 거 2가지를 찾아 기호를 쓰고 그 이유를 각각 쓰라고 하죠. 자, 반복 읽기 전략 기억. 반복 읽기 전략을 통해 글 읽기 속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자, 이 글 읽기 속도의 다른 말이 읽기 유창성. 그러면 기억은 맞는 내용. 니은 반복 읽기 전략의 주목적인 단어 제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단어 제인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는 단어 인지. 이게 제가 다시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단어 인지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반복 읽기 전에는 단어 인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높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는 김동선 책에 나와 있는 단어 인지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해독 중심과 의미 중심을 배웠죠. 근데 상관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디귿 반복 읽기 전략을 통해 해독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이 해독 영어로 디코딩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내 기억했던 내용을 다시 끄집어내는 행동이거든요. 이건 뭐와 관련했다? 단어 제인과 관련했습니다. 다시 인지하는 뜻에서 단어 제인과 관련했거든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알다시피 반복 읽기 전략은 뭐와 관련했다고? 네, 읽기 이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김효삼 씨 책에서는 단어 인지와 읽기 이해 사이에 뭐가 있다? 읽기 유창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읽기 이해를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단어 인지에 인지적자를 사용하지 않고 읽기 유창성이 높기 때문에 단어 읽기 이해에 모든 걸 다 소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네, 알다시피 반복 읽기 전략은 네, 읽기 이해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방금 얘기했던 인지적 자원이라는 표현을 좀 기억하셔서 해당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 인지와 읽기 이해 사이에 읽기 유창성이 있고 읽기 유창성이 좋으면 뭘 할 수가 있다고? 인지적 자원을 읽기 이해에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리을, 반복 읽기를 지도할 때 잘못 읽은 단어가 있다면 교사는 피드백을 즉시 제공해서 교정한다. 네, 당연히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3초 정도 기다려줍니다. 3초 정도. 그래서 틀린 내용, 뭐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기억할 거는 인지적 자원과 관련된 개념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2번. 자, 나에서 사용된 반복 읽기 전략의 실시 및 평가 절차를 1, 5의 순서대로 나열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같은 경우는 제가 365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10음 단계 그리고 A, I 이걸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어디 갔냐? 이걸로 많이 얘기했잖아요. ADD, I. 근데 이것도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냐면요. 진짜 단순하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도 가능해요. 일단 이게 순서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략을 생각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얘가 얼마 정도 하는지 확인해야 돼요.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얘 목표를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중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해석하는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반복 읽기 전략을 주 2회 10분씩 실시한다고 하죠. 자, 이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중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매주 1회 1분간 10회인 구두 읽기를 한다. 이게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 이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10회인 구두 읽기가 들어가는 순간 이 10회임이 뭐가 관련됐다고? 키워드가 진전도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구두 읽기 검사를 통해서 뭘 한다고요? 읽기 진전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얘는 진전도를 봅시다. 그리고 또래 성장 목표, 속도를 고려해서 소형의 목표선을 정한다. 목표가 언급되어 있네요. 그리고 4. 소형의 점수가 3주 연속으로 목표선의 점수보다 낮을 경우에 전략을 교체한다. 이거는 결과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5. 반복 읽기 전략을 적용하기 전에 소형에게 실시한 3회의 10회한 구두 읽기 점수의 중간치를 찾는다. 실시하기 전이잖아. 그럼 이거 뭐라고 할 수 있다고? 형성평가 또는 학생의 현재 수준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답은 똑같습니다. 그렇겠죠? 형사평가하고 뭐 한다고? 목표 세우고 그리고 중재하고 그리고 진전도 확인하고 그리고 결과 해석하고 됐죠? 어떻게든 답은 만들어집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이게 10회이기 때문에 10회 단계로 하는 건데 10회는 단계를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던 게 이 ADD I 모형이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식으로 이런 식으로 큰 교수를 할 때 일반적 절차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에서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이거 알려주면 분석하는 의미가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김 교사는 나에서 나타난 5주차까지의 중재 결과를 바탕으로 반복 읽기 전략을 교체하지 않고 수정회로 결정하였다. 원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원래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네, 반복 읽기 전략 바꿔야 돼요. 왜냐? 목표선보다 지금 놔두면 택도 없이 지금 낮아지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네, 이 김 교사는 그냥 하겠대요. 지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반복 읽기 전략을 고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이 전략을 높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수정 방법을 물어보는데
어차피 시험 문제 12번 나오면 뭐 어떤 표현이 들어간다고? 진전도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 즉 학생의 중지라고 그에 대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목표선보다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진전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전체 중재를 바꾸기보다는 이 중재를 수정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쓰시면 되고 수정할 때도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주일에 몇 번 한다고? 이렇게 하잖아. 이거 더 늘려도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반응이 좋을 수도 있어.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추가적으로 뭐 반복 읽기, 교사와 1대1을 하지만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할 수도 있잖아. 뭐 짱가게 반복 읽기 같은 것도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건 12만 나오면 무조건 진전도가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진전도라는 표현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이거는 3번 문제는 진전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의사소통 창에 고은 선생님 1판이 나왔잖아요. 그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가는 최 교사가 실시한 2학년 국어과 교사학습 활동이고 나는 의사소통장애 학생 영희를 관찰한 내용이다. 물으면 답하시오. 자, 영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스크3를 했는데 지능 점수가 이렇고요. 필수 검사를 했는데 수영 언어와 발달 언어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조음은 검사, 영어로 유탭이라고 하거든요. 유탭을 했는데 1%의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진짜 못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청력과 그리고 상호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1. 가에 적용된 국어과 교사학습 방법과 특징 두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국어과 내용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도 풀 수 있다고? 학습적인 내용으로 풀 수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사학습 활동을 보시면 첫 번째, 동물원에서 찍은 동영상을 함께 보기. 학생들이 동물원에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도록 동기부여하기. 눈에 띄는 건 경험한 거. 동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을 말하도록 격려한다. 동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을 동작으로 표현한다. 학생들의 이야기의 내용을 받아 적기. 교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을 추가한다. 받아 적은 글로 읽기 활동하기. 그리고 받아 적은 글로 쓰기 활동하기. 누가 보더라도 자신의 경험을 이용해 가지고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를 가르치는 언어 경험 접근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원칙상 국어 교육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요. 국어 교육론에 나와 있는 특징을 제가 답을 써놨습니다. 근데 답은 내용을 보셔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경험 접근법 특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기와 관심을 높일 수 있어요. 왜? 자신의 경험을 이용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니까 자발적 참여도 높아집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경험 접근법과 관련된 특징들입니다. 됐죠? 그래서 특징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특수학교 교육과정 해설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방금 얘기했던 그 일반적 특징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이거는 국어과 내용으로 푼 거. 그리고 이 나의 기획에서 나타난 발음 문제를 지도할 때 교사가 다른 사람의 말 듣고 따라하기 전에 가르쳐야 될 내용을 이 문법에 쓰라고 하는데 이렇게도 옛날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너무 수석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3. 나의 니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자음의 발음 오류 형태를 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초창기 문제잖아요. 이 다음 문제부터는 이걸 어떻게 해준다고? 이게 조음 오류냐, 이게 음운 오류냐 구분해서 문제를 내줍니다. 근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거 조음 오류 그리고 음운은 다 분석해봐더라도 쓸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음 오류로 쓰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 일단 니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니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표범, 치타, 니은. 호랑이는 호랑이, 원숭이는 원숭이, 꼬리를 꼬리, 동물원은 동물원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이거 내용 다 분석한 내용은 뭐 여러 자료에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원하는 건 꼭 조음 오류가 뭔지
그리고 음으로 우리가 뭔지를 확인하시고 이거를 구분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관찰 내용을 보시면 기역, 모음은 정확하게 발음하나 자음은 발음 오류를 자주 보임. 이 같은 경우에도 기억할 내용은 모음 같은 경우에는 조음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조음이 가능합니다. 근데 자음 같은 경우는 조음 기관을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이유는 모음은 우리의 공명기관과 그리고 조음 기관의 저항을 거의 거치지 않고 나오는 음을 모음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거쳐가지고 저항이 큰 것을 자음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은 의미는 이해하지만 자발적 표현은 어렵다. 당연히 이거는 수용 언어 그리고 표현 언어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관련된 내용이 위에 언급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면 수용 언어는 더 잘합니다. 그래도 뭐 6개월 정도 하도 그렇겠죠. 그리고 소리와 표기가 다른 낱말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음. 예, 같이 걸어서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뭐라고? 쓰기를 표현한다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표기 처리 오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읽기이잖아요. 그래서 읽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낱말을 따라할 수 있으나 낱말을 획수대로 쓰지 못한다. 이때 떠올리는 게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도 떠올릴 수 있죠. 됐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자, 일반적인 어휘 발달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나의 디귿과 같은 현상은 무엇을 쓰라고 합니다. 디귿, 표범, 치타, 호랑이들 모두 호랑이라고 한다. 자, 4발 달렸고 고양이 꽈고 털이 있고 무늬가 있는 애들을 전부 다 호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더 많이 쓰는 거죠. 이거 뭐라고 한다? 과잉 확대 형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어문 시기에 나타내는 특성이고요. 이거 말고도 같이 알아야 될 게 과잉 축소, 과잉 일반화, 그리고 주춤문법, 수평적, 수직적 어휘 확장, 그리고 접모식 문장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늘 나오는 게 과잉 확대와 늘 비교되는 게 과잉 일반화와 비교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잉 확대는 편하게 얘기하면 의미론의 문제, 그리고 과잉 일반화 같은 경우는 구문론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과잉 일반화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어문 시기에 저렇게 있는 이가 이디처럼 조사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문법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을 과잉 일반화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겠죠. 됐죠? 그럼 이걸 통해서 이어문식에 관련된 특성들을 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6번 문제. 어이구, 반갑습니다. 왜요? 봤던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7번과 8번은 무조건 초과정에 있는 문제 중에서 쉬운 거 2개 뽑아가지고 냅니다. 어떻게 하냐고 들어보니까 이렇게 한다는데요. 특수교육학당 문제를 내고 7, 8번 문제 비잖아요. 그러면 초등 문제를 받아온대요. 받아와가지고 쭉 보다가 거수를 한답니다. 이거 내고 싶어요. 손 들어라 이렇게. 근데 대부분 교수님들이 우리 애들이 생각한 나머지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거 본인이 봐도 알 수 있는 거 정도만 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는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근데 뭐 알다시피 초등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쉬운 거 내면 뭐합니까? 범위가 똑같은데 그렇잖아. 그래서 초등은 공부하기가 좀 힘들더라.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는 해야 될 건 당연히 이거 기출 분석할 때 여기 특히 수업 모형과 관련된 내용은 나왔던 애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수업 모형 관련된 내용을 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용은 잘 안 나오지만 수업 모형은 계속 나와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특징을 얘기하면 7, 8번 같은 경우에는 국수, 사과 중에서 나오고요. A형은 그렇게 나오고 B형 같은 경우는 실과 그리고 미술, 음악, 체육 이런 게 나옵니다. 물론 여기 도덕도 나올 수 있어요. A에. 근데 도덕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얘기하죠. 7, 8번, 그러니까 A의 7, 8번은 주지국과 그리고 B형 같은 경우는 예체능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리고 B형 같은 경우는 조금만 쉬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볼 내용은 교육과정 B 내용이죠. 이 교육과정 B 내용의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말해서 한 문제 빼고는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냈는지 절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문제를 보시면 특수학교 최교사는 중도 내성마비 학생 민수가 있는 학급에서 뭐 기본교육과정 사회과 우리나라의 풍습 단어를 지도 과정한다. 가는 교수학습 과정 아니고 나는 본시학 평가 계획이다. 여기 보시면 학생 특성 없습니다. 따로 특성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얘 중도라고만 설명이 돼 있죠.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1. 가의 기억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사회과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답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랑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2. 자, 민수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프론트 텐더, 서기 자세 보조기가 필요한 학생이다. 그러나 최교사는 가의 니은 활동에서 가의 니은이 뭐냐면 모든 별로 책상을 붙이고 둘러앉아서 민속놀이 도구 만들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한다고? 네, 휠체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러한 최교사의 이러한 조치가 적절한 이유 한 가지 쓰라고 하죠. 자, 그러면 기억할 건 기본적으로 공부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교실에서는 앉아서 합니다. 그래서 앉기 자세가 공부의 가장 기본 자세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 다양한 자세들, 엎드리거나 서거나 이런 자세들을 전부 다 뭐라 한다고? 대안적 자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대안적 자세를 취할 때 확인해야 될 또는 유의할 사항이 있어요. 어떤 유의 사항을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다른 친구들이 앉아있다고 하면 앉아있는 게 맞아. 누워있다면 누워있는 게 맞는데 지금 니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모든 별로 책상을 붙이고 둘러앉아서 민속놀이 도구를 만드는데 내가 서 있으면 이게 위화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데 내가 서 있다고 하면 사회적 상호작용과 그리고 활동의 참여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얘 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교사는 휠체어를 사용하겠다고 해요. 휠체어를 사용하면 뭐가 된다고? 사회적 상호작용과 활동의 참여가 완화하게 되겠죠. 그 내용을 쓰는 게 2번 정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대안적 자세를 왜 취하는지 그리고 이걸 취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앉아있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쓰레기 문제거든요. 얘는 괜찮고 나머지 문제는 별로예요. 자, 가의 디귿에서 양손을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이유 한 가지 쓰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내용을 읽어보시면 진짜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양손을 사용해서 활동하도록 지도함.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체장애 그리고 중도 내용들 살펴보시면 양손을 사용해야 되고 명시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 정직성, 편마비 학생들 한테 두 손을 사용하라고 얘기하잖아. 왜냐? 한쪽만 너무 사용하면 발작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라고 한 손을 조력자로 사용하는 표현이 들어가죠. 근데 그걸 쓰려고 보니까 학생 특성이 어디도 없어요. 이러니까 이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낼 거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Q라든지 카테고리를 언급해 줬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도 얘기한 것처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좋은 자세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 1로 저는 답을 썼습니다. 아직도 문제 의도를 파악 못하겠습니다. 진짜 이걸로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하여튼 이 문제는 문제가 있는 문제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답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 자체가 이상해서. 하여튼 제대로 된 사고를 한다고 하면 이걸 보는 순간 뭘 떠올려야 된다고? 경직형 편마비 학생의 수업 시 유의사항 이런 것들 떠올려야 돼요. 근데 얘는 그냥 뇌성마비라며 뭐 방법이 없죠. 차라리 편마비로 썼다고 하면 바로 이거 썼을 거야.
근데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뭘 써야 될지 몰라서 지금 답에 적혀 있는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내용을 써놨습니다. 두 손을 사용하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체 변형도 안 생길 거고요. 두 손을 사용하면 신체 정렬도 잘 될 거다. 이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평가 방법인데 2015 개정 사회과를 보더라도 평가 방법, 자기평가와 뭐 동료평가 또는 상호평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 또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평가와 동료평가 이런 내용들. 자, 다음 2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년 문제 같은 경우는 유독 저게 많아요. 교육과정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초등 문제. 자, 이 다음에 가는 정시체 학생의 선진이의 화폐 관련 수행 수준이다. 나는 교육시스템 선진이를 지도하기 위해서 10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 기본교육과정 수학과에 근거해 수립한 지도계획의 일부에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모든 문제를 볼게요. 어차피 위에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의미가 없으니까. 자, 1. 가를 비춰볼 때 나의 지도계획은 수학과 성격 중 하나인 개통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자, 이 같은 경우 제가 15개정 기본 수학과를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원래 초중등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수학과 같은 경우는 성격이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추상성. 두 번째, 개통성. 세 번째, 논리성이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본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이 2가지밖에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교육과정 철저하게 기능적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즉 개통성이라는 뜻은 발달 순서에 따라서 가르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본교육과정 수학과 같은 경우는 이런 개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던 게 지금 1번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현재 15에서는 대놓고 성격에서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3가지가 다 나왔지만 지금은 추상성과 논리성밖에 언급이 안 돼 있다더라. 됐죠? 그리고 뭐 2번 같은 경우에도 뭐 예전 교육과정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 없고, 우리는 3번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교육 실습 지도 교사는 화폐 관련 수업 시 다음과 같은 수업 전략을 활용해 보도록 제안하였다. 기획의 명칭과 니은에 해당하는 활동인을 쓰시오. 그리고 기획과 지역사회 참조 교수의 차이점을 같이 쓰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차이점이 언급이 됩니다. 자, 일단 누가 보더라도 이거 지역사회 중심 교수의 하위용을 쓰라는 거잖아요. 시장놀이나 카페놀이 하기,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사회 모의교수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의교수 같은 경우는 학급 내에서 역할 극이라든지 그리고 동영상 같은 걸 보는 거고, 그리고 지역사회 참조교수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매점을 이용하겠죠. 됐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획과 지역사회 참조교수의 차이점.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실제적 맥락에서의 차이점이 있죠. 하나는 교실, 하나는 학교 안의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와 더불어서 기억해야 될 건 지역사회 중심과 저기 나와 있는 참조와 모의의 차이점.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있었잖아요. 뭐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얘는 한 번 정도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의와 참조의 차이점 쓰는 것 정도. 그리고 3번 문제.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재밌는 게, 예전에는 이렇게 초등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정서 행동과 누구를 많이 묶었냐면 여기 나오는 도덕과 많이 묶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나와요. 자폐는 고학과 많이 묶습니다. 정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세트로 많이 묶더라고요. 일단 정서 행동과 관련해서 도덕과를 묶어서 수업을 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1. 가에서 DSM-4TR에 따른 품행장애 주된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특성 2가지를 쓰라고 나오죠.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DSM-5, DSM을 외워야 될 애들은 4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자폐 빼고, 자폐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정서행동에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품행장애, 그 중에 하나가 적대는 반응장애, 나머지는 틱장애와 ADHD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외우면 못 써요, 이거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품행장애와 관련된 4가지 큰 상위 진단 기준이 있잖아요. 첫 번째, 사람과 동물에 따른 공격성, 그리고 재산 기물 파괴, 사기 또는 절도, 그리고 심각한 규칙 위반. 이 4가지가
푸뱅장애에 관련된 큰 상위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거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적대는 반항장애. 적대는 반항장애 같은 경우는 화나 민감한 기분, 그리고 시비거거나 반항하는 행동, 그리고 보복적인 행동, 이 특징이었죠.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서 이게 방금 얘기했던 적대적 반항 장애에서 나타나 있는 시비를 걸거나 반항하는 행동의 구체적 예잖아요. 그리고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 지가 이상한 짓하니까 따돌림 당하겠지. 그래서 얘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건 누가 보더라도 뭐다? 네, ADHD 특징이겠죠. 자, 그럼 남아있는 게 이 무단결석을 자주 한다고, 그리고 친구들의 학용품이나 학급 물건을 부순다는 거죠. 얘는 푸뱅장애와 관련해가지고 이 무단결석을 자주 하는 것은 심각한 규칙 위반. 그리고 친구들의 학용품이나 학급 물품을 부순다는 것은 네, 재산 또는 재산 기물 파손, 기물 파손 또는 파괴, 여기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2번 문제는 도덕과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3번, 이것도 도덕과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문제를 통해서 최근에 나왔던 그 안무여고 나와 있는 중등 문제가 있거든요. 자폐 내용 나오고 그 내용의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일단 그때 이거 내용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4번, 나의 미음에 들어간 말을 쓰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협의 내용, 위인 내용들은 방금 얘기했던 역할론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우리가 중요한 건 미음입니다. 자, 은수를 위해 표적행동의 조건과 준거, 강화의 내용과 방법, 계약기간, 계약자와 피계약자의 서명란에 포함된 미음을 은수와 함께 작성하였다. 자, 미음 누가 보더라도 뭐라고? 행동 계약이죠. 자, 이 행동 계약 같은 경우에는 행동과 강화 사이의 유관 관계를 글로 쓴 문서라고 얘기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요즘 책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이 5가지의 구성 요소가 아닌 4가지 구성 요소를 얘기합니다. 그럼 예전에는 뭘 해야 된다고? 이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4가지 내용을 쓰는 게 낫겠죠. 일단 과제에 대한 설명, 그리고 과제를 했을 때 보상에 대한 설명, 그리고 과제 수행 여부에 대한 기록, 과제 수행 여부에 대한 기록, 그리고 마지막은 계약자 피계약자의 서명. 이 중에서 예와 예, 그리고 예 같은 경우는 여기 다 있습니다. 없는 건 뭐라고? 예예요. 과제 수행 여부에 대한 기록. 그래서 얘는 좀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줄 필요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서명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다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가 늘 얘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좀 다르게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 계약에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까지 좀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 학습자 참여가 가능하고, 그리고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고, 그리고 교사와 학습자가 각각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뭐 택도 없지만 IP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장점들을 함께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분명히 이게 나왔으니까 이거 관련된 내용 하나 물어볼 거고요. 플러스 해가지고 장점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장점을 잘 확인해 주십시오. 됐죠? 그리고 4번 문제. 자, 10년이고요. 얘 같은 경우 네, 기본교육과정 과학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 가의 기억에 들어갈 알말말 쓰라고 나왔죠. 이 기억 같은 경우는 과학과 내용 체계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2번. 나의 니은을 예방하기 위해 김교사가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쓰라고 얘기하죠. 일단 나의 니은의 욕창이네요.
자, 교사학습 계획의 학습 특성을 보시면 수지는 경도 정시체를 수험한 지체장애 학생으로 휠체어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호 같은 경우에는 척추 손상으로 욕창을 볼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욕창이 뭔지를 여러분들 살펴봐야 되는데, 알다시피 욕창 같은 경우는 압박성 궤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특정한 부위가 이렇게 눌려 있을 때 생기는 걸 이제 욕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욕창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예방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세를 자주 바꿔준다. 책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2시간에서 3시간마다 바꿔주라고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이 같은 경우는 영양 상태를 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피부를 청결하게 해라. 이게 욕창을 예방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쓰시면 되는데,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 교사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얘 정도? 나머지는 교사 모르겠어요. 할 수는 있겠다만 직접적으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됐죠? 교사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 자세를 자주 바꿔주는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비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선택형 문제에 나오는 요로 감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비교해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했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도 3번을 봐야 되구나. 3번은 좀 보도록 할게요. 3번은 디귿의 구체적 방법인데 이거는 뭐 점수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수지가 창가로 이동하기 쉽도록 교실 환경을 조정한다. 수지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다?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면 되는 거죠. 뭐 책상 간격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뭐 다닐 수 있는 복도 같은 걸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내용을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4번은 수업 모형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는 것처럼 수업 모형은 계속적으로 나와요. 자, 그리고 6번 문제. 이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될 건, 지금 문제를 보시면 뭐가 있냐면 얘 자폐이고요. 그리고 문제에 PRT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 PRT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정의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일상적인 활동 또는 자연스러운 활동에서 기능 수행과 자극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뭘 가르친다고? 중심 반응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이 중심 반응 같은 경우는 일반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 중심 반응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보통은 뭐 종합적인 중재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중심 반응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4가지 유형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책에 따라서는 6가지 또는 8가지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4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해봤던 박명현 선생님 자폐책 내용이 아니라 뭘로 접근해야 되냐면 신영현 선생님 책 내용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신영현 선생님 책이 2010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때 많이 언급이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 책에 나오고 2, 3년 동안은 그 책에서 계속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영현 선생님 책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중심 반응별로 따는 각각의 중재와 그에 대해 예시가 나와 있는 표가 있잖아요. 그 표 내용으로 이 문제를 풀면 딱 풀립니다. 자, 일단 1번 문항 내용을 보시면 1번 문항은 실과 내용입니다. 그래서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2번 가의 기흥 리을에서 프로젝트 접근법에 접근하지 않는 거 2가지 찾으러 가는데 이 프로젝트 접근법도 실과 내용입니다. 물론 중등이 알고 있는 그 킬패트릭 그걸로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실과에 나와 있는 프로젝트 수업 모형으로 문제를 풀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 3번이죠. 자, 나의 미음, 이응에서 적절하지 않는 거 2가지를 찾아 기로 쓰고 바르게 고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심축 반응 교수 전략. 진짜 재밌는 건 이 중심축이라고 번역하는 거는 2010년도까지 책에서는 중심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서는 중심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RT. 그래서 2012년 이후부터는 대부분 중심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미음. 세이가 질문에 정확하게 반응할 경우에만 강화를 제공한다. 자, 알다시피 이 질문하기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반응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에만 이런 거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반응할 경우에만 강화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모든 시도에는 강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동기가 높아질 거니까. 얘는 뭐 모든 시도 관련했기 때문에 동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음은 틀린 내용이 되죠. 그리고 비읍, 다양한 연필꽂이 만들기 재료 중에서 세이가 요구한 것을 준다. 알다시피 동기에서 선택하기와 복합 단어 반석에서의 예시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이 요구하는 게 키워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복합 단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읍은 맞는 내용이 되고요. 시오, 세를 위해 하나의 단서와 자극을 반응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조한다 했는데 알다시피 여러 가지 단서에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복합 단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응, 세이가 연필꽂이 만드는 순서를 모를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기주도 반응, 질문하거나 도움 요청. 그래서 자기주도 반응이라는 거. 그래서 이응은 맞는 내용.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용삼책에 나와 있는 그 표로 풀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다음부터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에 접근해야 된다고? 네, 방면삼책에 나와 있는 PRT 관련된 내용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이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삼책 내용으로도 최근 기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푼다고 한다면 네, 방면삼책 내용을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맞고요. 지금은 틀린 문제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6번 문제. 자, 시각장애 특수학교 체육 담당 교사가 지도한 학생 현황이고 나는 안전하게 달리기를 제대로 작성한 교사 학습 계획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일단 학습 현황을 보시면 우리가 아는 애들이 꽤 많이 나와 있죠. 선천적 녹내장, 무호흡증, 백내장, 망막산소 변성. 이거 그냥 대충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녹내장 같은 경우는 안압이 중요하겠네. 무호흡증 같은 경우는 빛 조절, 눈부심을 조심해야 되겠네. 그리고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백내장이 가운데 있느냐, 가장자리에 있느냐 따라서 네, 높은 조도를 사용해야 될지, 낮은 조도를 사용해야 될지 이 내용과 관련했겠네. 그리고 망막산소 변성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초기화, 충기와 관련된 시야와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오겠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 풀면 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위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1. 가에서 나의 기획을 지도받을 필요가 있는 학생의 이름을 쓰고 이 학생의 선정한 이유를 쓰라고 하죠. 자, 기획이 뭐냐면 출시하기와 주사하기입니다. 일단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달리기 방법 지도를 본다고 하면 저시력 같은 경우에는 출발 위치 확인하기, 자기네 유지하며 달리기 등을 위해 출시하기와 주사하기를 가르치고요. 그리고 전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안내인, 가이드라인과 함께 달리라고 언급이 돼 있죠. 이거 언제야? 이게 2010년 개정 공통교육과정 체육과 관련된 내용에 이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특수학교 교육과정 2008년 개정했던 특수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체육 부분을 보면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 일단 우리는 지금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저시력은 이렇게, 전맹은 이렇게. 자, 그러면 저시력에게 추시와 주사를 가르치는데 저 추시와 주사 같은 경우는 시각기술이잖아요. 근데 저 시각기술이 언제 사용하느냐? 방금 얘기해 드렸죠. 언제? 얘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야가 상실됐을 때 그리고 중심 시야만 활용했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즉 중심 시야가 좋은 애들, 즉 주변 시야 활용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쓸 수 있는 시각기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중심 시야가 소위 말해서 정상의 애들을 찾아보면 되는데 이 문제도 정말 잘 냈습니다. 왜 정말 잘 냈냐면 일단 무호흡증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죠. 다 빛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럼 얘는 빼고 그리고 선천적 백내장 이거 얘기할 때 어떤 표현이 나와야 된다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중심부에 있냐 주변부에 있는 내용이 나와야 돼. 근데 그 내용도 없어요. 그럼 남아있는 거 이 두 가지인데
알다시피 녹내장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시야가 어떻게 좁아지는 터널 시야를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둘 다 중심 시야는 괜찮고 주변 시야는 안 좋은 상태예요. 근데 조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어떤 조건? 녹내장은 전뱅이에요. 그래서 답은 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알다시피 망막선수면서 같은 경우는 초기와 중기 같은 경우 터널 시야가 특징이잖아요. 시야가 좁으니까 이러한 시각 기술을 가르쳐서 좁은 시야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답을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니은을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을 쓰라고 하는데, 니은은 안내인 가이드라인과 함께 뜨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도 공통교육과정 해설서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각 과목에 대한 해설서가 없기 때문에 예전 내용을 찾아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여기 팔꿈치를 잡고 뛰거나 아니면 실 같은 거 잡고 뛰거나 아니면 뭐 달릴 때 여기 방울 소리가 나거나 음량 신호를 붙여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뛰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초등이 됐든 중등이 됐든 간에 이 정답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 것 같네요. 얘는 답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3번 나의 디귿 점차를 사용해라. 알다시피 몇몇 문제를 빼고는 숫자는 전부 다 뭐가 나온다고? 5가 나옵니다. 숫자는 정말 몇몇 문제 빼고 다 5가 나오거든요. 저거 보시면 25초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7번 같은 경우는 네, 깜짝 놀라지만 초중등 교육과정 일반적인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8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술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7번, 8번은 답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3년 유치원과 초등 교육과정 A, B를 확인했습니다. 자, 보시면 것처럼 분명히 저거 다 봤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또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은 답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저거 해석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수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꼭 문제를 풀어오시고요. 답도 확인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오늘도 재미없는 수업 들어서 감사하고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